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와 50대 아들이 같은 날 숨지는 안타까운 간병 비극이 대구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도 건강보험공단도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는지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1월 20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북비산로 평리내거리에서 서대구역 내거리 쪽 서대구역 내거리 신호 2번 받고 지나고요. 구마로 성당내거리에서 감천내거리 방향은 소통 원활합니다. 국채보상로 위는 서대구공단 내거리부터 서성내거리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요. 신천대로는 침산교부터 신천교까지 정체 심하고 신천교부터 중동교까지는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달구벌대로는 신당내거리에서 성서나들목 구간 양방향 더디게 이동하고요.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구간 출근길 차량 늘어나면서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경안로 살펴봅니다. 반야월 내거리에서 각산 내거리 구간 900m 거리 통과하는 데 3분 정도 소요되고요. 무항로는 두산교에서 드란길 삼거리 구간 20km 속도로 통과합니다. 팔달로 동침산 내거리에서 경대교 교차로까지는 극심한 정체 보이고 있고요. 중앙대로 위는 명덕 내거리에서 반월당 내거리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린데요.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은 1cm 내외의 눈이 내리고 비로 내린다면 1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살얼음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사이 분포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0.4도, 습도 6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예, 대구 곳곳에 대형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심각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시내에 차고지 등록이 필요한 2.5톤 이상 화물차는 15,000대 정도인데요. 공영 차고지는 현재 500면에도 못 미칩니다. 화물차 회사나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고지가 있긴 한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집 주변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차를 대버리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네, 근데 대형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시야도 가리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편한데 관련 민원이 많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고속도로나 산업단지와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택지가 있는 곳에서 만성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화물차가 늘어선 도로변으로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곳도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화물 여객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고 이걸 어기면 20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네. 단속 인력이 넉넉하지 않아서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법은 없을까요? 예, 올해 합쳐서 1,0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차고지가 대구 시내에 2곳 추가될 예정이긴 한데요.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신도시나 공단이 들어설 때 화물차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거나 심야에만 개방하는 임시주차시설 같이 주차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까지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올해 총선을 앞두고 주로 공무원을 차출하는 선거 사무원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처우 때문인데요. 정당이 추천한 투표 참관인은 6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지만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표사무원은 14시간 근무하고 13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국 공무원노조 대구본부는 대구시 선관위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민간 인력을 더 확보하거나 수당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14시간 근무에 13만 원이면 이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건데 이거 문제가 없나요?
예, 이게 투표 당일 장시간 이어지는 업무 특성상 피로도는 물론이고 심리적 부담감도 상당히 큰 업무인데요. 네. 법적으로 공무원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공법상 근로계약자 신분이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선관위에서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데요. 민감한 선거관리 업무 특성상 민간 인력 비중을 무작정 늘리기는 어렵고 처우 현실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현재 세수 부족 속에 선거 관련 비용 역시 절감 압력이 큰 상황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예산 확보 노력이 실패하더라도 특별휴가 부여 방안 등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예, 시각장애인 1급인 30대 아들을 좁은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60대 부부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6년쯤부터 1급 장애인인 아들이 가재도구를 부수고 옷을 손으로 찢는 등 돌발 행동을 해 함께 살기 힘들다면서 집 바깥에 13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창고를 만들고 여기서 살게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서도 아들이 변기나 세면대를 자꾸 부수자 이런 시설을 모두 철거했고요. 아들은 여기서 지난해 9월까지 알몸으로 지내면서 바닥에 대소변을 봤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학대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예, 이들 부부는 아들에게 음식이나 물도 충분히 주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사람이 살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 아들을 살게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킨 부부의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할 걸로 보이고 두 피고인이 아들이 시설 입소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걸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해외여행 수요 회복 속에 지난해 대구공항이 항공교통량이 국내 주요 공항 중 두 번째로 큰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전국적으로 약 45%의 교통량 증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교통량 증가율이 82.7%로 이런 회복을 이끌었고요. 대구공항은 43.5%의 증가율로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나타나면서 국제선 비중이 높은 공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하루 평균 항공교통량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치를 웃돌아서 항공 수요가 완전히 회복된 걸로 나타났고 올해 전망을 더 밝게 했습니다. 네, 올해 대구공항이 얼마나 발전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정육점 운영하고 있는 김창연입니다. 한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성당시장, 관문시장, 봉덕시장, 선문시장, 이게 대구가 좀 크다는 시장에는 다 해보고 대명시장에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한 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요새는 원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솔직하게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사드시기가 금액대가 많이 비싸니까 거기서 최고 힘들죠. 손님들이 오시면 일단 고기가 맛있다, 고기가 좋다, 이거는 이제 둘째고 고기가 먼저 떨어지노, 이걸 최고 먼저 물어보시죠. 손님들이 돼지 열병이 생기면 폐사율이 높아지면 돼지 가격도 이제 뛰기 시작하니까 이런 시기 때마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금값 돼지, 이런 말이 진짜 항상 나오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명절도 코앞에 있다 보니까 그게 최고 걱정이에요. 보통 정육점 하신 분들이 2주 전부터는 안 쉬고 명절 때까지 일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체력 관리 좀 하고 열심히 이제 또 작업하고 팔고 이렇게 해야죠. 명절 때는 일단 제사 음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많이 모이는 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사가실 때 좀 많이 사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할 게 명절이 있는 달에는 훨씬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대명시장이 진짜 유대가 깊고 오랫동안 이렇게 시장이 유지가 됐는데, 대명시장에 오시면 이렇게 웃으면서 반기를 드리고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한 번씩 놀러 와주세요. 대명시장에.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에서 간병살인 단어만 들어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 간병살인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왜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는지 안타깝고 참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된 건 치매와 장애 가족을 돌보는 가정이었죠.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또 아버지가 아들을 해야 하는 간병살인이 잇따라 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최근 사례를 좀 보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60대 아버지가 30대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숨지게 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다가 최근 이제 아버지가 회복이 돼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또 이 뉴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 있었습니다. 네, 아주 달서구 최근이죠. 월성동에 있었던 한 아파트에서 치매가 있던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이 같은 날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은 15년간 아버지를 돌본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이 간병살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회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2021년 이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대 청년이 뇌졸중을 앓고 있던 50대 아버지를 이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네. 당시 생활고에 시달린 것이 추가적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가 좀 부각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결국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이 복지제도를 여러 가지 갖추고 있지만 이 제도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이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이 같은 비극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2021년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간병인이 청년이어서 네. 좀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방금 이제 청 기자가 사각지대를 지적하셨어요. 네. 물론 어느 제도나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런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이 먼저 찾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신청을 해야지만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혜택 네. 때문인데요. 지난주 달서구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당사자나 이 가족 대리인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고 조사해서 등급을 부여한 다음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장 낮은 등급인 인지지원 등급을 받더라도 주야간 보건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없었고요. 네. 이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우에는 이걸 좀 확인하고 먼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추적도 있지만 하고요, 네. 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이 서비스를 또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이 되었다면 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요. 이 정보 자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이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이 행정기관이 돌봄 환자를 파악하기 힘든 복지사각지대가 좀 말씀하셨던 여전합니다. 네. 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이 자동으로 보건소와 연계되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는 뭐 이제 그 길가의 현수막이나 지역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약하군요. 그렇습니다. 공공돌봄 체계가 좀 부족한 상황에선 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이런 선제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계가 좀 드러나는 겁니다. 네, 시스템의 한계를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난해 20대 청년의 간병살인이 발생한 후에 뭐 시스템을 정비하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구와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의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하고요. 네. 이 장애가족 돌봄의 경우에 대구시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이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에 좀 국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등급이 높은 경우에 이 주간보호센터나 발달지원센터에서도 이 돌봄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 결국 시설에 내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가족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큰데 네. 환자 곁을 좀 온종일 지켜야 하는 게 중증 장애인의 가족에게는 좀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지원의 범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원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을 간병하면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 소지자가 가족을 돌보더라도 이를 지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애인 부모에는 중증 장애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정부가 지원을 해도 가족이 24시간 내내 뭐 돌봄과 간병을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을 거예요. 이 돌봄과 간병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적인 체계 안에서 해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뭐 좀 다른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아마 이 병원에서 간병을 하시는 가족분들은 아실 텐데 네. 올해 7월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법제화된 게 2015년인데 이 급성기 병상 중심으로만 실시를 해왔고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적 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에서 안 되고 있는데 이것부터 좀 시작해야 된다라고 정부도 입장을 좀 내놓고 있고요. 네. 이 대상은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증 입원 환자 중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르게 되고 요양병원의 간병 서비스 정의와 이 간병인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3월에 정부가 좀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 사업이 이제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국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후 2026년 2차 시범 사업을 거친 후에 2027년부터는 이제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환자 보호자의 막대한 간병비 부담을 사회에서 나누어지겠다는 점에서는 이제 환영을 받는 정책이지만 문제는 재정입니다. 역시. 간병비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좀 어떻게 충당할지가 문제인데요. 재원이 9조에서 한 10조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하려면 건보 적용이 불가피하고 건보 재정 또 악화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좀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초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까지 건강보험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이 간병비에 대한 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식이 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간병비 지원 급여화 문제 뭐 결국은 아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공적인 돌봄과 간병 체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지역 사회의 돌봄 역량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전체 노인 중 약 70% 가량이 이제 재가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네. 또 80% 정도가 가족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데 네.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가량인 방문 서비스로는 너무 부족하다. 너무 짧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좀 보면요. 한국의 방문 급여와 좀 비슷하지만 수시 대응이나 뭐 야간 대응형 등으로 서비스를 세분화해서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75세 이상을 위한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를 좀 별도로 도입했고 네. 2012년부터는 이제 지역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들이 생활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간병의 형태와 지원 방식을 보다 좀 세분화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돌봄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정 내에서 이 간병을 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경우를 보면 네. 사실 저희 집도 그런데 환갑을 넘기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 할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돌보는 사회가 뭐 되어가고 있는 거죠. 때문에 최근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마을에서 함께 좀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정책들을 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좀 앞으로는 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최근에 뉴스를 접했었는데요. 이제 집 안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 이게 가족이라는 의무감으로는 할 수가 없다. 네, 노인에 대한 예의, 부모에 대한 예의로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이걸 뭐 너무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또 트렌드가 노노케어다 보니까 고령층, 초고령층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비극, 이 간병 살인이라는 말 정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결국 법과 제도, 재원 마련이 다 맞물려 가야 될 텐데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한국이 복지국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사회보장도 확대돼야 된다도 절반이 넘었는데 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금과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에 또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간병살인이 사회 문제가 된 건 어쩌면 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는 예상 가능한 모습이라는 네.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특정 가족의 일이 아니고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이란 걸 좀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됐고요. 좀 사회적 공감대를 그런 면에서 좀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시사 한마디로 저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들어서 저희가 재원 마련해야겠죠. 자,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 천용길, 경향신문 백경열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소아의료 현장의 불편 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아의료 진료 체계 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이나 의료 현장에서 바라는 점은 뭔지 배아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현재 대구에는 중증과 응급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곳은 7곳 경북대병원 한 곳밖에 없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함께 소아과 의사수와 동네 의원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아픈 아이를 진료받기 위해서 긴 대기 시간을 거쳐야 하고 맞벌이 가정에선 특히 더 어려움이 컸습니다. 먼저 동네 소아과 현장을 찾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빈혈 수치인데 이게 이제 괜찮아요. 그죠? 보통 13에서 17 사이인데 13.2니까 관계 별로 없는 것들이고. 저는 대구 달성군에 살고 있고요. 두 아이 엄마인데 정말 이렇게 애들이 주말에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파원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꼭 그때 이제 문이 안 열리는 소아과들도 많은데 그럴 때 되게 힘들긴 하죠. 갑자기 이유 없이 열이 펄펄 끓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40도가 돼도 안 봐줄 때 정말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러다 애가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받아줄 데가 없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일 또 안 생길 거라는 보장도 없고 거기로 이사 가잖아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애들이 건강한데 아플 때는 어떡하지 진짜 걱정도 많이 되고 오픈런하기 위해서 온갖 변수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막 계획이 플랜이 AB가 아니라 C, D까지 있어야 될 정도로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대구 남구에 살고 있는 그 아기 아빠예요.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둘 다 일하러 가면은 이제 병원 갈 때 어떻게 이제 가야 될지도 걱정이고 특히 주말에는 대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평일엔 못 가고 아침에 일찍 가서 미리 오픈런 대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있긴 있어요. 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정작 뭐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좀 애가 많이 쏠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더 추가로 좀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응급 상황이 주말에 발생하면 특히나 더 힘든데 혹시 시 차원의 대책이 있나요? 네, 대구시는 12.6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7곳 경북대병원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 전담 전문의 확충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소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선 겁니다. 소아 전담 전문의가 확충되면 의사 1인당 진료하는 소아 환자가 연평균 3천여 명에서 2천여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소아과 전문의들이 어떤 대책을 바라는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성구 정동에 있는 소아과 청소를 개원하고 있는 김준식 원장입니다. 그게 봐서는 우선 소아 청소를 해서 앞으로 어떤 장래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노력했는 만큼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도 이제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유로서는 옛날에 이대 목동 사건 뭐 피치 못할 그런 이제 사고가 났는 경우에 의사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까지 있고 나니까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많아갖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간단한 경증 환자는 다 저희들 다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3차 병원에서 봐야 되는 것들인데 3차 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그게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힘든 환자가 있어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은 전공의 선생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선생님 직접 보시는 건 그게 뭐 하루 이틀은 가능한데 몇 달 계속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다 번아웃 되어서 더 환자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들이죠. 그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빨리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기 굉장히 힘들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잘 신뢰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 책임들도 있지만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의료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고 또 보상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주 중요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료 전달 체계나 보상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시길 바라는데 뭐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줘야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보다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현재는 별도로 법까지 제정해서 소아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의 연속성도 만들었는데요. 우리도 이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전달 체계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은재식입니다. 일단 우리가 전문의를 구하기 힘드니까 특히 응급 관련해서는 좀 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접근성도 힘들고 유일하게 대구 경북의 칠곡 경북대병원만 소아 응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응급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료진을 현재 6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의료진이 구해질 수 있을지 정말 의료진이 없으면 수술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건지 나아가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 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 구축할 수 있을지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증을 담당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점으로 많이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구는 2군데 있고 대구원이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좀 뭐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지만 이 경증, 중증 그러고 좀 접근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점 병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소아 청소년까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어떤 정책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필수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료진들 확충에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대폭 수용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정부의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 체계가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배아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날씨 아침에 춥다라면서 외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물면서 아주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모두들 한파 대비 모쪼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0.1cm 미만의 눈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눈도 조심하셔야겠네요. 1월 22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